제1부 지성의 불씨를 찾아서 1879년 독일 울름 조용한 봄날의 새벽, 한 아이가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훗날 인류의 사유를 새로 쓸 사람이지만 그 순간엔 그저 한없이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너무 조용했어요. 눈빛만이 살아있었죠. 그 눈빛 속엔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장 어린 날의 나침반.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병상에 누워있던 어린 알베르트에게 아버지가 조용히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늘이 흔들리고 곧 한 방향으로 멈췄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공간을 가로질러 바늘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그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나침반을 보고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엔 이해보다 감탄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 질문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2장 배움의 벽 앞에서. 시간이 흘러 소녀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질문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교사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정답만 외워라. 그의 눈은 여전히 궁금했지만 교실은 그 눈빛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움이란 왜 생각을 멈추게 하는가? 왜 질문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그는 조용히 반항했습니다. 지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반항이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는 늘 게으르다, 산만하다가 적혔습니다. 하지만 그 산만함 속에서 우주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장 고독한 독서, 사유의 뿌리. 그는 스스로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책이 교사였고 고독이 교실이었습니다. 그는 칸트의 순수히 성비판을 탐독하며 세상의 근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은 절대적인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사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을 피해야 할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우주의 질서를 그려보았습니다. 별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오히려 별을 보았습니다. 4장 질문이라는 불씨.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열렬한 호기심만 있을 뿐이다. 이 고백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하는 능력이야말로 지성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라는 한마디가 그의 모든 발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나침반을 떠올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을 찾아가던 마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호기심은 불안정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은 그에게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5장 부모와 스승, 그리고 세상.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그의 느린 성장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는 논리와 실험 정신을, 어머니에게서 음악과 감성을 배웠습니다. 그 두 흐름이 만났을 때 과학과 예술이 한 영혼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통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든 사유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스피노자, 칸트, 뉴턴, 파라데이. 그는 그들의 언어를 빌려 자신만의 우주를 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도에 순응하지 않았다. 다만 진리의 울타리를 스스로 세웠을 뿐이다. 그에게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세상에 대한 끝없는 경이로움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6장 경외감 지식의 출발점.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경외감이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그에게 경외감은 신앙이 아니라 지성의 자세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지만 그는 질문을 사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2부 관습의 틀을 깨는 용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사실 아주 얇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과 리듬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력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온 세상을 품는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지식의 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보는 인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1장. 빛을 쫓는 소년. 1895년 16살의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규율과 명령으로 가득한 교실보다 고요한 사유의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그 단순한 물음이 모든 이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빛과 함께 달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빛을 바라보는 장면을. 그 빛은 정지해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달리고 있을까? 이 한 질문이 뉴턴 이후 200년 동안 굳건했던 시간과 공간의 절대 개념을 흔들었습니다. 2장. 사고 실험 상상 속의 실험실. 아인슈타인에게 실험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곧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사고 실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빛을 쫓는 사람, 기차를 타는 사람,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그려냈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변할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머릿속에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에게 상상은 지적 놀이가 아니라 진리 탐구의 가장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3장. 특허국의 밤. 대학 졸업 후 그는 스위스 베른의 특허국에서 3급 기술 검토관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서류와 도면, 기계의 특허 서류 속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생각을 즐겼다.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상상은 더 자유로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지만 그는 고요한 방 안에서 빛과 시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그는 그 단조로운 책상 위에서 인류의 시공간을 뒤바꿀 5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해를 우리는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특허국의 하얀 종이 위에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4장. 상상력의 수학.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사랑한 것은 직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까지 데려가지만 상상력은 어디든 데려간다. 그의 수학은 공식의 언어가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시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을 단순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개념을 그림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방정식은 음악이었고 상상은 그 음악의 선율이었습니다. 5장. 관습에 대한 반항. 그는 평생 권위와 관습에 맞섰습니다. 그는 교수의 말보다 자연의 말을 들으라 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권위가 아니라 진리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의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의 반항은 파괴가 아니라 탐구의 용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라. 그의 반항은 자존심이 아니라 가치의 기준을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6장. 빛과 시간, 그리고 자유. 그가 마침내 발견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진리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를 수도, 느리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은 곧을 수도,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상상력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는 순간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생애로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상력은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그 안에 질서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 상상력이라고.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도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3부. 우주의 질서를 찾아서. 세상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지식과 기술을 쌓을수록 점점 더 복잡한 방정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복잡함 속에서 가장 단순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그보다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본질로 향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가 평생 추구한 단순함의 미학과 끈기의 철학을 따라가 봅니다. 1장. 방정식 속의 음악.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은 계산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질서를 음악처럼 느낀다. 그에게 수식은 음표였고 이론은 선율이었습니다. 그는 방정식 속에서 리듬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공식, 이는 mc의 승. 이 짧은 수식은 인류의 사고를 바꿨습니다. 에너지와 질량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 즉 세상은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움직임과 변화의 연속이라는 진리. 이 간결한 식 안에는 복잡한 세상을 꿰뚫는 단순함의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2장. 단순함의 미학. 그는 연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현상을 더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는가? 그의 방 안에는 복잡한 장치도 화려한 도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트와 연필, 그리고 사색.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 말은 우연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질서와 의미가 존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단순함은 신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수식과 개념을 걷어내고 세상의 근본 패턴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산속에서 불필요한 욕망과 복잡한 비교를 걷어낸다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3장 10년의 고독, 일반 상대성 이론. 1905년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의 시간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력은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질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려 10년을 보냈습니다. 1905년에서 1915년까지 그의 인생은 고독한 방정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계산을 하고 수백 번의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동료학자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 의심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수학자 그로스만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나를 찾아왔다. 밤이 되면 다시 계산했고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쓰곤 했다. 그 10년의 시간은 인내와 확신이 만든 인간의 한계 실험이었습니다. 4장. 실패의 가치.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에게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지도였습니다. 그는 종종 계산이 틀렸음을 깨닫고 며칠치의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찢은 페이지 속에도 다음 날의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진리로 다가가는 길을 더 명확히 그렸습니다. 그의 연구실엔 늘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길의 시작이다. 그에게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5장. 완성, 시공간의 곡선. 1915년 마침내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진다는 사실, 그건 우주가 공간의 천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이론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가장 정교한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방정식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리는 단순하며 아름다움 안에서 완성된다.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그 식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6장. 끈기, 시간과 싸운 인간. 그는 세상에 늦게 인정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다림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단지 기다릴 뿐이다. 그의 끈기는 타인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끈기란 불확실함 속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일이라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진리는 단순하다. 단지 그 단순함을 깨닫기까지의 길이 너무나 길고 험할 뿐이다. 그 길을 견딘 자만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제4부. 겸손과 공감의 지성. 그의 혀를 내민 사진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장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지성의 가벼움과 인류에 대한 따뜻한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자신을 신격화하는 세상의 시선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경직된 얼굴로는 볼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방정식이 아닌 미소를 통해 지성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1장. 천재의 웃음. 그는 명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 명성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파이프 담배를 좋아하는 늙은 남자일 뿐입니다. 그의 유머는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편하게 만드는 언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유머를 남겼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난로 옆에서 1분,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을 보내보라. 그 단순한 비유는 복잡한 과학을 공감의 언어로 번역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유머는 진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지성의 미소였습니다. 2장. 겸손의 철학. 그는 명성을 얻은 뒤에도 늘 같은 옷, 같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옷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굳이 새 옷을 입을 이유가 없지요. 그의 겸손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보다 작게 보았고 세상을 자신보다 크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숭배를 경계했습니다.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에게 겸손이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신비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3장 음악과 사색, 바이올린의 시간.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기 전에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바이올린 연주와 같다.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 덕분이었다. 그에게 음악은 사색의 쉼표였습니다. 연구가 막힐 때면 그는 바이올린을 꺼내들어 모차르트와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그의 머릿속에서 흐트러진 생각들을 정돈시켰습니다. 그는 음과 음 사이의 조화 속에서 공식의 균형을 느꼈습니다. 소리의 리듬이 우주의 질서와 닮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의 대부분은 음악에서 온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사유의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4장 유머의 지성, 공감의 언어. 그의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지적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쉽게 말했고 진리를 웃음으로 전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인류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희망이 되어야지요. 그 한마디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유머는 희망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불안을 가볍게 하면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다. 그는 웃으며 세상에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5장 명성과 고독, 가면 뒤의 사람. 명성은 그를 세상의 중심에 세웠지만 그는 그 중심을 늘 불편해했습니다. 노벨상, 명예, 초청, 찬사. 그는 그 모든 것을 소음이라 불렀습니다. 명성은 사라지지만 고독 속의 생각은 남는다. 그는 명성의 그림자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호기심 많은 여행자일 뿐이다. 그의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 속에서 얻은 균형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있었기에 그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6장 따뜻함의 유산.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농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세상은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마지막 유머는 세상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장례 없이 화장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숭배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사라지더라도 내가 믿은 단순함과 따뜻함은 남을 것이다. 그의 미소는 이제 시간을 넘어선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혀를 내민 웃음은 지식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한 지성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믿는다. 인간의 선함은 언제나 우주의 질서와 닮아 있다. 제오브, 인류애와 윤리의 완성. 아인슈타인은 생애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를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방정식 속에서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별이 아니라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이론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지식을 넘어서 인류에 대한 책임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마지막 여정, 지성에서 윤리로, 탐구에서 책임으로 향한 그 길을 따라갑니다. 1장 원자의 빛과 그림자. 그의 공식. 이는 맹키의 이승. 이 간결한 방정식은 세상을 바꾸었고 동시에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증명한 물리의 진리가 결국 핵폭탄이라는 어두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는 자신의 공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알았다면 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내면은 깊은 죄책감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윤리보다 앞설 때 벌어지는 비극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과학자의 길을 넘어 양심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2장 양심의 선언, 평화주의자로서의 삶.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정치나 권력의 유혹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한다. 그는 무기 경쟁을 멈추어 외쳤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정부를 제안했습니다. 국가보다 인간이 먼저여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과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평화의 윤리학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세계의 경계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사회 정의와 연대.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식인이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인종차별을 혐오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폴 로브슨, 마틴 루터 킹에게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의 냉소 속에서도 흑인 대학의 명예교수로 활동하며 인종주의는 인류의 질병이다라 말했습니다. 그의 인간애는 철저히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했고 유대인 난민의 피난을 돕기 위해 직접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에게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류에는 단지 이상이 아니라 실행된 양심이었습니다. 사장, 철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 그는 물리학자이면서 삶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윤리 없는 과학은 맹목이며 과학 없는 윤리는 무력하다. 그에게 지식과 윤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탐구를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신의 존재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세상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신은 종교적 인격이 아니라 조화와 이성,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5장, 미완의 유산, 겸허함의 마지막 교훈. 그는 평생을 바친 통일장 이론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힘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꿈이었지만 그는 미완의 상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신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의 크기를 알았기에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겸손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의 형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미완의 유산은 완벽함보다 깊은 사색의 흔적이었습니다. 6장, 마지막 사색, 인간에 대한 신뢰.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인간은 선하다. 이성은 미약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의 삶은 결국 지식이 아닌 사랑의 언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결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 실천이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평화를 믿었고 인류를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지성의 끝에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의 미소와 그 신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은 도구이고 양심은 방향이며 사랑은 그 길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공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